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제2권 제5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려 2000년도 더 전에 쓰인 글인데도 정말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어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죠. 바로 두려움과 자신감. 여기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은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우선 아리스토텔레스가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시작해서 두려움이 대체 뭔지 그 정확한 정의와 원인을 파헤쳐 볼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그 정반대에 있는 감정이죠. 자신감의 구조를 뜯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지식이 이게 어떻게 설득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겠어요? 나를 진짜 두렵게 만드는 게 대체 뭘까? 하고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아마 훨씬 더 흥미롭게 들리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분석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로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에 관한 책 수사핵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냥 철학자가 아니라 인간 심리를 완전히 꿰뚫어 본 심리학의 대가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통찰력은 지금도 여전히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려움의 본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요, 그냥 무섭다 이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고 또 묘묘하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랑은 그 핵심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정의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핵심은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그리고 상상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닥친 일이 아니고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파괴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일, 그걸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 그게 바로 두려움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정의를 세 가지 조건으로 딱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째, 위협은 미래의 일이어야 하고요. 둘째, 그 결과가 사소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정말 큰 고통이나 손실을 줘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위협이 코앞에 닥친 것처럼 임박했다고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왜냐? 죽음이 아직은 아주 멀게 느껴지니까요. 자, 그럼 이제 두려움이 뭔지 알았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그리고 누굴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목록을 쫙 정리해놨는데 이게 진짜 놀랍도록 현대적입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한테 해를 끼치려는 의지도 있고 그걸 실행할 힘까지 같이 가진 존재. 이건 강력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한테 적의를 품었거나 권력을 막 휘두르는 사람, 아니면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두려움은 이런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도 생겨나죠.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너랑 나랑 둘 다 가질 순 없는 걸 두고 경쟁한다거나, 그리고 내 비밀을 아는 사람, 이런 것들 전부 다 두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막 화내고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조용히 기회를 노리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해요. 왜? 언제, 어떻게 덮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마지막 포인트, 이건 공감이랑 연결되는 건데요.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보면 우리가 연민을 느끼잖아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저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확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두운 감정, 두려움에 대해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 정반대편에 있는 긍정적인 감정이죠. 바로 자신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자신감은요, 두려움의 완벽한 거울 이미지, 완전 데칼코마니에요. 두려움이 미래의 악을 상상하는 거라면 자신감은 미래의 안전을 상상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끔찍한 게 가깝다고 느낄 때 생긴다면 자신감은 끔찍한 게 멀리 있다고 느낄 때 생겨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린 자신감의 공식적인 정의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비교,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해 주는 거죠.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건 가까이 있고 무서운 건 아예 없거나 아주 멀리 있다는 상상.
그리고 거기서 오는 기대감. 이게 바로 자신감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우리를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만드는 걸까요? 우선 외부적인 요인부터 볼게요. 이 목록을 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두려움의 원인들이랑 정확히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거나 나를 지지해주는 든든한 아군이 있거나 아니면 돈이나 힘 같은 자원이 풍부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자신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자신감이 꼭 이런 외부 환경에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상태, 즉 마음가짐에서도 나옵니다. 계속 성공해본 경험이 있다거나 과거의 위험한 상황을 잘 빠져나온 경험이 있는 거죠. 나는 뛰어나다는 자기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꿀릴 게 없는 떳떳한 마음. 이런 게 바로 자신감을 키우는 내적인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 이 통찰들을 수사학의 원래 목적인 설득과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감정을 이해하는 게 왜 힘이 되는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건 말 그대로 연설가, 즉 말하는 사람을 위한 도구 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써서 듣는 사람의 감정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싶으면 위험이 바로 코앞에 닥친 것처럼 생생하게 말하면 되고요. 반대로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으면 안전하다는 느낌과 성공 가능성을 계속 강조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인용문이 핵심입니다. 감정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의도적으로, 심지어는 조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건 그냥 감정을 분석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기술이라는 걸 아리스토텔레스 본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꿰뚫어보는 이 지식은 결국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구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이 강력한 힘에는 어떤 윤리적인 책임이 뒤따를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생각을 한 번쯤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